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협력 DNA를 갖고 있다. 이런 한국인들의 종특인 협력, 젊은 세대는 갖고 있지 않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에서 사회학을 가르치고 있는 사회학자 구정우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속성, 특징,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협력하는 겁니다. 협동하는 거. 한국인들의 이제 종특을 협력이라고 생각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 협력 DNA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협력하는 그 전통은 어디서 왔을까요? 그 총교수의 저자인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 10,000년 전에 농업혁명이 있었잖아요. 농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농업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가 이제 쌀농사, 하나가 이제 밀농사입니다. 쌀농사는 벽실을 심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종을 이식을 해야 되고 또 쌀을 재배해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하면서 끊임없이 협력을 해야 돼요. 농부들이. 협력을 안 하면 농부들은 굶어 죽게 돼 있어요. 근데 반면에 밀농사 같은 경우에는 협력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강우량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비만 많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적게 그냥 밀을 수확하면은 끝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 몇천 년 전부터 만들어졌다. 협력을 중시하는 협력적인 농업, 그 다음에 개인주의적인 농업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대한민국의 제조업에 특화가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하청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수출을 많이 하니까 그 해외 법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사업장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하청 기업과도 협력을 해야 되고 노조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은 협력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본처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 중심의 생활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줄을 서고 순차적으로 계단에 오르고 남을 배려하면서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협력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대도심 삶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협력을 촉진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런 한국인들의 종특인 협력, 젊은 세대는 갖고 있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젊은 세대 얘기할 때 굉장히 이기적이다, 자기 편익 중심적이다, 사회성이 약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협력의 전통은 젊은 세대에 와서 끊긴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한국인들의 종특이라고 할 수 있는 협력 DNA. 자, 그러면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협력 DNA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이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들을 하는데 14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그 아이들과 그 침팬지를 비교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듀크 대학의 이제 마이클 토마셀로라고 하는 진화 심리학자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침팬지와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이제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였죠. 이런 실험들을 합니다. 어른이 이제 무거운 어떤 종이 꾸러미를 들고 끙끙대면서 이제 캐비넷에 넣으려고 하는데 캐비넷 문이 닫혀 있어요. 자, 그럴 때 14개월 된 아이가 그거를 지켜보다가 쪼르르르 걸어와서 캐비넷 문을 열어줍니다. 자, 그리고 어른이 어떤 물건을 그 높은 곳에 이제 올려놓으려고 하는데 또 물건이 떨어졌어요. 근데 물건을 집어야 되는데 그래서 손을 뻗치고 있는데 12개월 된 아동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대신 잡아서 건네줍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12개월, 14개월 된 그 아이라고 할지라도 이 협력적인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타적인 본성이 있다. 저는 사회학자니까 보통 사회화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12개월이나 14개월 된 아이들은 사회화를 경험하기 이전입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돕는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피엔스의 특징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유독 협력의 전통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젊은 세대에서는 이게 안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 하면 편익 중심적이다, 이기적이다,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민족의 전통이 여기서 단절이 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었던 그 넷플릭스 그 데블스 플랜이라고 하는 게임 예능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좋아하시는 곽준빈, 곽튜브가 이제 카드 게임을 하는데 여기서 이겨요. 이기고 나서 우쭐대는 게 아니라 이기고 나서 울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박경림도 같이 울어요. 야, 네가 왜 울어? 그러니까 이겨서 미안해져.
미안해라고 하면서 우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게임인데 네가 왜 울어?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런 서바이벌 게임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기면은 막 우쭐대요. 막 한국에서는 유독 경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들이 오히려 미안해합니다.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LPGA라고 하는 여성들 그 리그가 있잖아요. 근데 LPGA에서는 그 여성 플레이어들이 버디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KLPGA 낭자들은 버디를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모자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인사를 합니다.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이거를 보면 또 알 수 있죠. 이게 젊은 세대도 역시 그 협력에 대한 어떤 멘탈리티가 있는 것이고 문화적인 어떤 그 태도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트럭이 그 박스를 쏟아가지고 맥주가 쏟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멈춰서 그 쏟아진 맥주를 치웁니다. 길거리 가다가 사람들이 와서 그걸 같이 치워주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많이 관찰되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뭐가 그렇게 길거리에 쏟아지면 결코 자발적으로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MZ세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저는 MZ세대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MZ라는 말에 붙은 부정적인 의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MZ세대는 말하자면 에어팟을 끼고 일해야 능률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SNL, 그죠? MZ 오피스에서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 같은 게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편익이나 취향만 추구하는 존재, 좀 민폐를 주는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사회성에 관련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사회성을 이제 뭐 공감 능력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사교성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회성을 측정을 해봤어요. 그걸 4가지 단계로 나눴는데 사회성이 가장 높은 수준, 4번째 단계, 여기에 해당되는 세대별 비중을 찾아봤더니 가장 높은 세대가 우리 생각과는 달리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한 93%인가 그랬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세대가 50대, 60대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 로버타 카츠라고 하는 그 스탠퍼드대 연구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책을 펴냈는데 이 책에서 핵심적인 주장이 뭐냐면 콜래보레이션을 제일 잘하는 세대가 G세대이다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젊은 세대, 특히 20대가 콜래보레이션, 협력 이런 데 가장 능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인 것이죠. 자, 젊은 세대가 갖고 있는 특징, 저는 여러 가지로 제가 정의를 하는데 그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조립식 소속감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젊은 세대를 이해를 합니다. 과거의 소속감은 나는 이제 직장에 소속돼 있고 뭐 아니면은 뭐 향후에 소속돼 있고 동창회에 소속돼 있고 이런 방식이라고 한다면 요즘 세대는 직장은 한 60%, 러닝 크루 한 뭐 10%, 그다음에 온라인 커뮤니티 한 20%. 이 소속감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 소속감을 갖고 사회성을 키워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어떤 것들 많이 합니까? 이 전광판 그 트럭 시위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아니라 과거에 이제 성과급 논쟁을 하면서 직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트럭 전광판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피와 땀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공론을 만들고 우리 사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내놓고 주창하고 또 노조에 가입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지능적인 방식으로 사회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젊은 세대는 사실은 인권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유성, 인간의 존엄성, 자유, 평등 이런 것들에 굉장히 예민한 세대라고 할 수 있죠. 심지어는 요즘은 인간만 그 인권을 갖는 게 아니라 동물도 인권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도 권리를 갖는다. 인간뿐 아니라 이 생태계, 자연 그리고 동물들도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인권관념을 갖고 있고 인권을 훨씬 더 브로드하게 해석하는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협력에 굉장히 능하지만 인간의 고유성, 개인성, 인간의 존엄성에 굉장히 능한 세대가 요즘 세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협력 DNA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협력 DNA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협력에 개인이 붙어야 돼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인간의 고유성, 존엄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일하는 것, 우리라는 관념을 담고 있는 협력이라는 것이 같이 붙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되게 모순적으로 들리시죠. 협력은 함께 일하는 거고 개인은 좀 개별적인 건데 이 모순적인 게 하나 합쳐지는 게 말이 되나? 근데 제 책에서는 협력 개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배신을 때릴 수 있다. 뭐냐면 나는 협력을 했고 남의 눈치를 보고 공동체의 규범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맞춰줬는데 결국에는 내가 배제가 되고 내가 이용당하고 이런 모습들이 발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함께 일하고 협력하는 전통을 유지하지만 그 과정에서 뭐 직장의 어떤 따돌림 같은 것도 뭐 방지한다던가 개인의 어떤 그 노동권도 존중한다던가 차별을 방지한다던가 남녀 평등을 실현한다던가 그다음 외국인들을 존중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개인의 어떤 인권과 고유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 미래의 어떤 사회적인 협력을 디자인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협력하면서도 개인의 고유성을 잃지 않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코로나 때 다들 마스크 열심히 쓰셨죠. 마스크를 왜 열심히 썼을까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맞습니다. 하지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배려하는 우리만의 심성인 것이에요. 우리나라 쓰레기 재활용 진짜 잘하죠. 심지어는 음식물도 재활용을 합니다. 프랑스에서 음식물 그 쓰레기 재활용을 국가 정책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롤 모델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험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종이 포대에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플라스틱 포대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요. 근데 돌아가는 이 발걸음이 좀 무거워. 죄책감이 막 차올라와. 아파트 주민들한테 좀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다시 발걸음을 돌려 세웁니다.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협력 개인의 마음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얼마 전에 뉴진스 멤버들이 인터뷰를 했잖아요. 막내 혜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각자 있는 위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합시다. 이 10대의 막내 mem버가 이 하이브 경영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전 그 얘기를 놓고 굉장히 소름이 돋고 놀랐어요. 협력 개인의 모습을 이 혜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들 요즘 많이 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 협력 개인이라는 말을 제가 이번에 만들게 된 계기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뭐 초개인, 핵개인, 각자도생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마치 인류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방향이라고 설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논리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할 때 나타나는 상황 논리다. 절대 필연적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협력 개인이에요. 수천 년 동안 발전시켜온 협력 DNA,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인권이라는 관점을 얼마나 잘 발전시켜 왔고 제도화시켰습니까? 이 두 가지를 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자 대한민국이자 한국 사회이다. 따라서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상황 논리를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길이요, 우리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생성형 AI가 나오면 상호 관계가 이완되고 협력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낯선 기술이 나타나게 되면 이 기술을 익히려고 그러면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유튜브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이걸 진짜 배우려고 그러면 사람을 통해 배워야 돼요. 생성형 AI를 써본 사람, 꿀팁을 얻어야 되고요. 이걸 좀 써라라고 얘기하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잘 써봤으면 이걸 가지고 자랑할 사람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요즘 대학 같은 경우에 보면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단독으로 연구하지 않습니다. AI 연구하시는 분들, 심리학자, 화학자, 의학자, 사회학자가 같이 연구를 해요. 컨버전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연구하는 새로운 방향이 되고 있는 거죠. AI 시대가 되면 문제가 달라지고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협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개인주의가 강화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협력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AI 시대에서도 협력 개인이 뛰놀 수 있는 그런 토양과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드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